한 번 듣고 5번 이해하는 한국사, 한다한국사 이다지입니다. 25번째 강의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으로 우리가 눈길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을 보실 일이 별로 없겠지만 선생님도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하고 되어 있는 부분. 3.1운동으로 인해서 조직의 필요성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수립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임시정부의 모습들을 오늘 살펴볼 거고요. 그 외에도 1920년대 무장투쟁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일제강점기의 전반적인 흐름, 숲을 먼저 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였어요. 당시의 국제적인 질서를 살펴봤고요. 국내에서는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는지, 우리의 독립운동이 국외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1910년대는요,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였어요. 총과 칼로 통치하는 시기, 총독 자체도 무관 출신밖에 오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다른 말로 헌병 경찰 통치 시기라고도 하는데 군인이자 경찰이 민정을 담당하던 굉장히 억압적인 통치 시기였어요.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을 했는데 당시에 불가능을 깨고서 모였던 조직들이 바로 비밀결사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독립의군부, 의병의 맥을 잇는 의군부와 대한광복회가 생각이 나시면 되는데 대한광복회에서는 이 인물을 정말 강조했어요. 자기가 판사로 임용이 됐는데도 육아의 엘리트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독립운동에 헌신을 했던 박상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바깥에서는 뭔가 화려한 전쟁이나 뭔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국내에서가 아니라 국외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이회원 같은 분들이 전 재산을 털어서 땅을 사고 학교를 세우고 군인들을 양성해내는 모습들을 살펴왔습니다. 1910년대에 이런 독립운동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고 어떻게 보면 그분을 아직도 누나라고 부르는 나이가 훌쩍 그분보다 넘은 나이에도 성별이 다름에도 유관순 누나가 떠오르는 바로 3.1운동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로 인해서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독립을 의지를 표방을 하게 됩니다. 자, 3.1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일단 국제적인 질서에 맞춰서 일제 통치 방식도 바뀌고요. 국내외 독립운동도 바뀌게 됩니다. 자, 일제 통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무단 통치, 총과 칼로 이제 장악을 하는 통치였다면 이젠 조금 더 부드러운 문화 통치로 바뀌게 돼요. 물론 이 문화 통치 안에 기만성이 있고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강의를 천천히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비밀결사 활동이 중심적이었다면 문화 통치와 3.1운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활동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이 다양화된 모습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중운동이라던가 의열투쟁이라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연통제나 교통국 같은 내용들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제 국외에서는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조직이 형성이 됩니다. 한성정부, 상하이 임시정부, 그리고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가 합쳐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서로군정서군이나 북로군정서군 이런 군대들이 아주 활발한 무장독립전쟁을 펼치는 것도 1920년대 국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임정의 활동과 무장독립전쟁은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흐름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국제정세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일단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추축국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대공황이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거를 전쟁으로 타결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군수 공장으로 삼아서 중국으로 가려고 했죠.
중국의 만주 일대의 괴뢰 국가, 그러니까 꼭두각시 정권을 뜻하는데 이 꼭두각시 정권이 수립이 되는 게 만주 사변이었고요. 쭉쭉 이어나가서 중일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고 2차 세계대전에서 물자가 다 끊기게 되니까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태평양 전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 이렇게 상황이 되면서 전쟁에 한국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는가가 중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심이 되는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요. 문화 통치에서 다시 뭐로 바뀌게 되느냐? 한국인의 민족성을 말살시켜라. 민족 말살 통치로 들어서게 됩니다. 전반적인 흐름 이해 가시죠? 무단에서 문화에서 민족 말살로. 자, 다양화된 독립운동은요. 이 시기에는 우리의 것을 지키느라 바빴어요. 원래도 이전부터 있었지만 민족문화 수호운동이 국내에서는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한 조선 어학회의 활동들,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식민사 간에 맞서는 활동들을 살펴보면 되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일제에 대항하기 위한 무장독립 전쟁이 아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복잡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군대들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 이제 1920년대 말미에 나왔던 조선혁명군이라던가 대한광복회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국군의 모태가 되는 한국광복군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이것만은 꼭 넘어가 살펴볼게요. 자, 국외적으로, 내적으로 7개의 정부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7개 중에서 중요한 3개의 정부가 합쳐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키워드를 살펴보면요. 일단 서울에 있는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성정부가 활발하게 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거기서 정통성을 따오고 있고요. 외교활동에 주력했기 때문에 구미, 그러니까 미국 이런 유럽 지역의 독립을 청원하는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구미위원부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사료 편찬을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려는 노력들 보였고요.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승만의 어떤 행동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임시정부가 흔들리는 계기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게 열리게 돼요. 앞으로 임시정부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핑퐁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본한테 뭔가 딱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본이 되갚아주게 되는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전투, 가장 첫 번째 대순이었죠. 봉오동 전투. 관련된 인물 홍범도 장군이 있고요. 이어서 나오는 거 있죠. 청산리 대첩. 여기도 홍범도 장군이 활약을 하지만 앞서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김좌진 장군의 활약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간도 지역에 이제 독립군과 관련해서 지지를 해주고 지원을 해줬던 민족을 소탕한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서 좀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소련으로 갔다가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사태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형태를 조직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자 만들었던 것이 참정신이에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민정과 군정을 함께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던 키워드들을 모두 설명하실 수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모든 내용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가서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5강 하이라이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먼저 해볼 텐데요. 3.1운동 이후에 조직의 필요성, 그러니까 정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생기게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모였고 독립을 뭔가 중심 있게 끌어나갈 만한 기구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수립될 무렵에는 그 전에 이미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조직 형태의, 그러니까 정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게 되니까 이런 조직 형태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한 7개 정도가 생겼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3곳이 있었습니다. 자, 이 3곳이 통합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요. 위치에 있는 곳만 봐도 이들이 지향한 독립운동의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1910년대에 국외에서 무장투쟁을 할 때,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할 때
어떤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자리를 잡았는지를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는 뭐 하기가 좋아요? 상해 임시정부라고 우리가 하는데 일단 무장투쟁하기엔 안 좋아요. 빠르게 가서 싸우고 빠르게 후퇴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갔다가 어느 세월에 오겠어요. 그쵸?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외국인이 되게 많이 살았고 외국 공사관이 많아서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주요하게 여긴 것은 외교활동입니다.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알린 거예요. 이 내용 중요해요. 당시에는 대세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뭔가 폭력과 투쟁과 전쟁을 통한 방식 같은 부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외교라고 하는 방법 자체가 평화적이고 세련된 것처럼 보여서 그런지 당시엔 또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뭔가 국제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어서 외교론이 우세한 상하이 쪽이 힘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러면 연해주 쪽에는 대한국민의회, 이건 우리 살펴봤었죠. 대한국민의회 연해주에서는 지향하는 게 뭐겠어요? 딱 사람들 많이 살고 러시아의 그 변방 이주 정책으로 많이 사니까 군인 모집하기가 용이하고 국내 들어가기도 좋아요. 국내 진공작전 벌이기도 좋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국민의회 연해주 이쪽은요 무장 독립 투쟁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조직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한성 정부는 약간 조직의 형태만 있을 뿐 국내에서는 뭔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정통성을 따서 어디로 합치게 될까요? 상하이로 이제 합치게 되는 거죠. 자, 상하이와 연해주와 국내의 것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입법, 행정, 사법권이 분리된 삼권 분립의 우리나라는 이거밖에 없다 그랬죠. 공화정이요. 공화정. 신민회 이후로 계속해서 공화정을 추구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던 적도 추진됐던 적도 없어요. 대통령으로는 누가 적합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외교활동을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말 좀 통해야겠네요. 그쵸? 영어 좀 잘하고 미국이 힘이 굉장히 강했으니까 미국 사회에서 신임하는 사람.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던 이승만이 이때 추대되는데요. 이승만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를 밟았어요. 거기다 기독교도였기 때문에 미국의 보수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임자라고 생각이 됐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추는 게 대통령이 이승만이면 국무총리는 무장 독립투쟁, 전쟁을 통한 방식을 주장을 하는 이동희를 앉혀놔요. 그래서 이 견제를 중요시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런데 이게 정말 올해는 못 갑니다. 활동 내용들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외교겠죠. 외교 활동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를 하고 미국과 유럽 각국에게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라고 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승만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했고요. 군사활동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메인일까요? 상하이에서 군사활동을 메인으로 지원할 수는 절대로 없죠. 주로 좀 만주 지역에 있는 구미위원부의 모습이고요. 만주 지역에 있는 부대들을 지원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있는 부대들을 지원을 하려면 연락도 원활하게 돼야 되고 뭔가 물품에 대한 수요도 파악이 돼야 되니까 상하이와 만주 지역의 부대들을 잇는 연락소이자 이 관리하는 부대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 중심이 됐던 곳이 바로 광복군 사령부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글자가 광복이에요. 우리 역사 공부할 때 광복, 독립, 해방 그리고 독립혁명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나왔던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시기에 원했던 것들을 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광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랑 연관 지으시면 되냐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나오는 단어들, 쓰는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 광복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국군의 모태가 되는 것, 국군의 초기 형태의 원형이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부대 한국광복군이죠. 예외도 있어요. 김일성의 조국광복회 이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임시정부 계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활동을 중심으로 군사활동은
광복군 사령부를 통해서 지원 중심으로 했다라고 파악해 두시면 되죠. 자, 문화적인 정리도 해둘 필요가 있었는데요. 일단 현재 기억을 후대에 보존을 시키고 전수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 관련된 사료집들을 편찬을 해냅니다. 그래서 사료 편찬소를 두게 되고요. 독립신문을 둬서 나라에 이런 상황들을 알리게 되죠. 그래서 이 독립신문 관련해서 우리 예전에 봤던 독립협회랑 똑같은 이름이라고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모금 활동 이런 것들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이야 인터넷 뱅킹도 있고 모바일 뱅킹도 있으니까 정말 지금은 모바일 뱅킹이 그냥 대세인 것 같아요. 뭔가 결제를 할 때도 거의 다 모바일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 예전에는 더군다나 금지된 독립운동에 대한 자금을 마련을 할 때는 사람들이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을 천으로 싸서 밀봉을 해서 몰래 먼 길을 건너서 사람들한테 건네주고 해서 그 돈이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럼 뭔가 중추가 되는 이런 중간에 연락기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관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연통제나 교통국이에요. 연통제가 좀 더 행정 쪽을 담당했고요. 교통국은 통신이나 이런 정보를 해독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중추가 되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추가 됐던 것이 바로 백산상해와 이륙양행인데 겉보기에는 그냥 상점 같은 뭐 여러분 영화 젠틀맨 있잖아요. 아, 젠틀맨이 아니죠. 젠틀맨이 나오는 킹스맨에서 사람 그 양복 만들어주는 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뭔가 이런 수트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였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상점인데 들어가 보면 독립운동에 관련된 자금을 모금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백산상해와 이륙양행이었습니다. 백산상해와 이륙양행이 위치해 있는 곳들이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백산상해가 부산이에요. 겉보기에 이렇게 생겼고 관련된 기금들을 마련을 해서 연결해주는 중추기관을 했고요. 이륙양행은 만주에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륙양행을 운영했던 사람이 조지쇼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만 두세요. 조지쇼라고 해서 외국인이었어요. 아일랜드인이었는데 아일랜드 자체가 영국에 자신들 이런 침을 받기 싫은데 영국의 침을 받고 이런 지배를 받으면서 아일랜드의 상황과 정말 조선의 상황이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도와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륙양행과 백산상해를 통해서 기금을 모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돈이 모집이 되면은 나중에 임시정부로 이렇게 조달이 되는데 이것 자체도 당연히 쉽지가 않았겠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주로 조달을 했을까? 가장 중요한 돈에 마련되는 그런 방식 자체가 채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채권 하면은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린 증서를 써주게 되고 나중에 이자와 돌려받게 되는데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을 했던 것을 독립공채나 독립을 위한 혹은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공채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발행을 해줍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써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돈을 주고 이걸 사고 나중에 광복이 되면 이걸 가지고 오면 이자를 쳐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투자의 목적으로 샀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독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에 자신의 재산을 이런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독립공채, 애국공채라고도 부르고요. 의연금 모집 같은 걸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굴러가게 돼요. 그런데 이런 활동이 21년 후반, 22년만 가도 무너지게 돼요. 왜 그랬을까를 살펴보면 위기의 첫 번째는 대통령에서 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왔었던 이승만 자체가 미국에 가서 오질 않아요. 상하이 임시정부로 와야 되는데 상하이에 너무 안 와서 사람들이 왜 도대체 대통령이 구미위원부에만 가 있느냐, 상하이에 좀 와라 라고 해서 1920년에 잠깐 와서 반년 정도밖에 안 있었습니다. 이승만에 대한 불만의 세력들이 점점 높아져요. 외교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이제 무장투쟁론자들 사이에서는 더욱더 이승만이 불신임의 대상이었는데 당시에 이승만 행동 중에서 사람들을 가장 분노하게 했던 것이 바로 위임 통치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승만도 처음에 외교 활동을 하면서 외국에 우리나라 이렇게 독립을 하고 싶어라고 계속 어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다른 나라들 반응은 가장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그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독립을 할지, 어떻게 식민지가 독립을 하고 뭘 원하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뭔가 말을 하다가도 되게 세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상대 관심이 없으면.
뭐뭐 하다가 나 이거 하면 좋겠어, 이거 하면 좋겠어 하다가 아 진짜 이거 하면 좋아 죽겠어가 되는 것처럼 이승만도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독립 원한다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무관심으로 일관이 되자 던졌던 게 일본 대신에 미국과 국제연맹이 통치해달라고 한 거예요. 위임 통치. 자, 이 소식을 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대분노를 하게 되죠. 우리가 기껏해야 미국의 식민지가 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승만에 대한 탄핵건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이것뿐만 아니라 맞물려 들어가면서 20년대 후반, 21년, 22년 거치면서 연통제랑 교통국, 국내에 있는 기관들이 다 발각이 돼요. 돈도 안 모이고 나라의 안에서도 이걸 이끌어 나가는 지도층 사이에 분열이 생기니까 우리 한번 모여서 임시정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왜 우리가 고려 말에 정말 부패한 고려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조선을 세우자 라고 하는 쪽도 있었고, 부패했지만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고 고려를 가져가자라고 하는 측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완전히 없애고 다시 만들자, 창조파, 부분적으로 고치자, 개조파가 있게 됩니다. 자, 당시에는요, 어느 쪽이 뭐 우세다 할 것 없이 국민대표회가 결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1920년대 엄청나게 활발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1930년대 가면 한인애국단 이봉창, 윤봉길이라던가 충칭으로 옮기고 이때가 훨씬 더 화려하게 활동을 하지, 이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엄청난 침체기였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유일하게 거의 이끌어 나가던 인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김구 선생님 정도였을 거예요. 김구 정도였어요. 활동이 침체돼서 당시에 이제 돈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의연금이나 애국공채에 돈도 안 모이게 되니까 기록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는 없어요? 너무 배고프다.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일기장에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좋은 일이나 제일 슬펐던 일을 써야 되는데 배고프다.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 백범일지에는 김구의 그 글에는 거지 중에서도 산거지만 모인 곳, 그리고 거린들의 소굴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던 임시정부. 김구가 떠올리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떠올리게 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당연하기도 한데 여러분들 힘들 때 떠올리는 인물. 선생님도 힘들고 피곤하고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이 막 엉망이면 엄마 이렇게 딱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김구도 당시에 임시정부가 너무나 활동이 침체를 겪으니까 어머니를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 어머니를 모셔와요. 임시정부의 어머니라고도 불리는, 독립운동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하죠. 광락원 여사.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사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거의 다뤄지거나 연구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 권위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자, 광락원 여사 와가지고 상하이 지역에 고급 주택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 많이 사는데 거기 쓰레기통을 다 뒤지면 나오는 게 배추 이렇게 남은 부분, 시래기 이런 걸 모아서 끓여서 만들어 먹이고,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막 쫄쫄 굶는 일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임시정부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됩니다. 자, 임시정부의 활동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우리 관련된 키워드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이것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래요. 기관의 신문, 독립신문, 독립협회의 신문과 동음이의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독립의식을 고취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미국 등을 상대로 외교정책을 수립한대요.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죠. 외교 구미연부. 그래서 미국에 설치가 됐고 이승만이 주로 가 있었던 곳.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해주의 이것과 대한국민의회와 상하이, 서울이 통합돼서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 조직으로 비밀 연락 및 자금을 모집한 기구로 두 가지가 있죠. 연통제, 교통국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무슨 정부? 공화정 정부입니다. 대통령이 있어요. 왕은 없는 정치 형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으나 창조파, 개조파로 나뉘어서 이제 회의를 각축전을 벌이다 결렬되었습니다. 자, 임시정부의 활동 1920년대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국외에서의, 나라 바깥에서 활동들을 무장독립투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 무장독립운동, 1910년대
우리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엄청 막막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을 해봐도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땅을 일단 사서 돈을 모아서 사서 거기에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켜서 군인으로 만들어내는 군사 전법을 훈련을 시켜서 전쟁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 길어요.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치지 말라.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쓰는 말인데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어리석은 행동이라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다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이 시기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때만큼 더 잘 통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변호인 대사 중에 그리고 그 홈플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 들어가는 말에 그게 있어요. 바위는 아무리 단단해도 죽었어요. 그런데 계란은 아무리 약하고 부서지기 쉬워도 그 단단한 바위를 치고라도 살아서 넘는다.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당시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했던 내용들이 1920년대에 실은 무장독립투쟁이죠.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때가 있고 뭔가 이루어지려면은 그 노력한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많이 느껴져요. 우리가 처음부터 학생들이 막 기대를 하는 게 일제강점기 너무 분해. 그럼 막 당장에 전쟁을 통해서 막 일본인들 몰아내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안 되죠. 일본은 인정하기 싫어도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아시아에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러시아도 무찌르고 막 그랬으니까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는 식민지에서 군대가 해산된 공식적인 군대가 없는 나라였고 나라 바깥에 가서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만약에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안 되었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1920년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뭔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막 할 때는 성과가 딱 안 보이잖아요. 맨날 안 하다가 중학교 3년 내내 수학 안 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달에서 반짝 수학이 되지가 않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지 뭔가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과가. 1920년대는 크고 작은 독립운동단체들 막 50여 개가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대들 보면요.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 살펴봤었죠. 북간도 지역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열악했다가 삼원보 요 지방에서 이제 무기랑 이 교사들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아주 강력해집니다. 이상영 지청청 김동삼 서로군정서군이 있고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도 있었고 대한독립단 광복군 총영, 광복군 총영은 사령부 역할, 그 임시정부의 그 연락소 역할 같은 기능을 주로 담당했죠. 이때는 크고 작은 전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했던 게 국내 진입작전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가 딱 뭐하기 좋아요? 국내로 들어가기 좋죠. 그러니까 딱 여기 들어가서 일본군 약 올리고 치고 빠지고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여기를 무너뜨리는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본의 집계예요. 일본의 집계로만 1920년 딱 한 해에만 1600번의 교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활발하게. 그 중에서도 엄청난 대승, 첫 번째 승리를 거둔 것이 바로 봉오동 지역에서의 전투였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큰 활약을 하게 되고요. 연합군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항상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기억을 하지만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사상자가 157명, 아군 측이 4명 정도였을 거예요. 말 그대로 대승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요 시기는 딱 이래요.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면 그 다음에 일본이 뭔가 어떤 짓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전투에서 이기면 일본이 또 어떤 짓을 하고 핑퐁핑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주로 요 만주 지역, 요 간도 지역에 있는 독립군은 소탕을 하고 싶은데 일본군이 그냥 여기 이렇게 넘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한 나라의 국경선을 무장한 부대가 넘는다는 건 그냥 그건 전쟁하자는 얘기죠.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중국 땅이니까 중국 눈치를 봐서라도 일본군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만강 건네 훈춘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요. 훈춘. 이 훈춘 지역에 일본의 영사관이 있는데 일본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 일본이 되게 온갖 되게 조잡한 짓을 많이 해요. 그 조잡한 짓 중에 하나인데 이 중국의 도적단 있잖아요. 마적단한테 돈을 주고서 중국인이죠. 중국인한테 이 훈춘의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게 시킨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발표는 어떻게 해요? 중국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매수한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그랬다. 라고 해서 자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자작극을 벌여서 넘어오게 됩니다. 무려 2만여 명에 달하는 군단을.
자, 이게 바로 훈춘 사건인데요. 독립군은 처음에 이제 피하려고 했어요. 2만여 명이 너무 군대가 막강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낼 수 없다. 그런데 피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독립군이 연합부대를 만들어서 유리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싸우자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서 백운산 일대에서 한 열 몇 차례의 전투를 모두 다 승리를 거둬요. 그 전투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도 여기서 싸워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는 거는 좀 김좌진이 대표적인 인물로 부각이 되긴 하죠.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 일본군이 독립군을 뭔가 맛보기를 이제 정말 쓴맛을 보여주긴 해야 되겠는데 전투로는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간도 지역에서 독립군을 지원해주는 일반인들을 학살하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간도참변. 다른 말로 경신참변이라고도 하는데요. 경신년에 일어났어요. 간도 지역에 일반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하게 되는데 이 간도참변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장암동 학살 사건입니다. 장암동. 여기가 기독교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그 기독교도인들 중에 남자들 한 40명을 교회당 안에다 넣어놓고 불질러서 죽이게 되는, 얼핏 보면 3.1운동 때 제압리학살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고, 이 일련의 일들의 간도참변으로 인해서 독립군들이 뭔가 우리가 재정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만주의 밀산 지역에 한번 모여서요, 얘기를 하게 되면서 통합운동을 벌여요. 독립군이 통합이 되면서 대한독립군단이 나오게 됩니다. 잘 보세요.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하게 돼요. 만주 지역에는 우리가 일본군을 이겼어도 일본 군인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간도참변까지 일어났어요. 그럼 다시 대한독립군단이 만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서 좀 재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올 것인가를 얘기를 하다가 때마침 그때 누가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소련이. 당시 소련이 약소국가의 독립운동을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우리 쪽으로 넘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넘어갔더니 참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소련에 이 이동을 했던 모습, 자유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갔더니 러시아 군대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무장을 해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장 해제가 뭐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무기 다 버리고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산 총과 칼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구입한 무기인데요. 그렇게 힘들게 구입한 무기였는데 생명을 잃는 거가 똑같았죠. 그래서 무장 해제를 안 하겠다고 했더니 무차별 사격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 대한독립군단, 많은 한국 군들이 죽게 됩니다. 이거를 자유시 참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은 봉오동 청산리로 막 승기를 가져가다가 간도참변과 자유시 참변에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그럼 이때는 또다시 뭐를 해야 돼요? 재정비.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독립운동이 딱 하나로 모여서 한마음 한뜻 통일이 돼서 이게 쫙 가는 걸 잘 볼 수가 없어요. 신간의 이유로도 국내에서도 좀 보기 힘든 모습인데 우리가 좀 재정비를 해가지고 가자라고 해서 정부 형태의 무언가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게 참정신이죠. 참의부, 정의부, 신미부. 자, 이거는 군대 역할도 하지만 행정 역할도 해요. 그래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치 형태를 갖추는, 딱 일본 입장에서 어때요? 저쪽에서 뭔가를 했다. 일본에서도 뭔가 하겠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건설에 대항해서 일본은 다시 한번 독립군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협정을 맺습니다. 그 협정을 미세 협정이라고 하는데 조선총독부랑 만주 군벌이라고 되어 있죠. 벌자가 무리를 뜻해요, 여러분. 조직, 무리 벌자. 당시에 중국인들도 싫어하던 군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위안스카이를 따르는 무리들을 군벌이라고 했는데 돈 주면 뭐든 다 해요. 이 만주 군벌과 결탁을 해가지고 독립군 한 명을 잡아오면 한 명당 얼마씩 주기로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지명수배를 해서 현상금을 주고 만주 군벌을 마치 용병처럼 기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중국과 한국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나중에 다시 이제 연합작전을 펼치긴 하지만 이때는 금이 이렇게 짜작 가게 되겠죠. 그래서 독립군 소탕작전에 합의를 보고서 우리나라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는 게 더욱더 힘들게 됩니다. 원래도 힘들다 그랬죠. 다른 나라 땅에 가서 그 나라 땅을 사서 군대를 양성하고 그걸 반길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실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 상황이 더욱더 어렵게 된 거죠. 미세 협정으로 인해서.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통합의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나뉘어져 있지 말고 우리 좀 통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끌고 나가보자 라고 했는데 하나가 되지는 못해요. 하나가 되지는 못하고 크게 북만주와 남만주로 나뉘어서 통합은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국민부와 혁신의회인데 국민부 같은 경우에는 산하의 당으로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 국민부는 하나의 조직의 형태예요. 당은 우리가 말 그대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있는 것처럼 당이에요. 정치의 형태, 조직의 형태. 자, 거기에서의 조선혁명당이 형성이 되고 산하 부대로 조선혁명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양세봉. 자, 우리 어차피 1930년대 이후의 독립운동 할 때 보게 될 텐데 이분은 굉장히 대단한 분이세요. 양세봉 장군은. 전투를 잘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죠. 선생님이 내일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보는 일자와는 다르겠지만 내일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양세봉 장군은 북한과 남한 모두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분이야. 두 나라 모두 중시 여기는 분이니까 얼마만큼의 업적을 달성하신 분인지 알겠죠. 자, 양세봉 장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1930년대 화려한 전투들을 이끌다가 나중에 일본군한테 일본에게 매수됐던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시체를 일본군이 목을 잘라가지고 거리에다 버린 거를 사람들이 걷어서 감회장을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한쪽엔 감요겠죠. 양 나라에 모두 다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의회에서는요, 산하당으로 한국독립당이 형성이 되고 군대로 한국독립군이 형성이 되는데 이걸 이끌었던 장군이 지청천이에요. 선생님, 이름 굉장히 비슷한 분으로 제가 이청천을 본 적이 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면 지명수배도 걸리고 자기 본명으로 활동하면 어떻겠어요. 자기 고향에 있는 가족들도 위험해지니까 이름을 굉장히 자주 바꿔요. 지청천 장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름을 바꿨던 해당되는 인물 중 한 명이고요. 육군사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일본군 전법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부대를 이끌어서 큰 승리를 이끌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자, 인물들 다 어떠한 시기로 이어져요? 1930년대로 이어져요. 1920년대 흐름 속에서 삼부통합운동 이후에 형성됐던 요 부대들 있죠?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그대로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을 이끌었던 인물들이 됩니다. 이 내용들 연결해서 나중에 살펴보시면 돼요. 자,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을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우리 관련돼서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 봉오동 전투에서는 이 사람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열악했죠. 누구예요? 홍범도 장군, 홍범도. 2번, 훈춘 사건을 구실로 만주에 침입한 일본군과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 등이 청산리 일대에서 전투를 벌였죠. 10여 차례 큰 전투가 있었고 그것을 청산리 대첩이라고 합니다. 자, 봉오동과 청산리 대첩에서 패배한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 일어나게 되고요. 삼부통합운동의 결과 뭐가 형성이 돼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나중에는 여기에서 또 국민부 혁신의회 발전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국사에서 어느 시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맨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구석기에서 시작을 했죠. 뗀석기를 사용하는 인간이 모두 다 평등했던. 그러다가 석기를 가는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간석기를 사용하는 신석기로 들어가게 됐는데 농경이 시작됐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거 할 때가 엊그제 같죠, 여러분? 신석기 때까지만 해도 잉여 생산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했던 사회가 청동기가 등장하면서 불평등해지고 여기서 처음 국가가 등장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이 대표적이었고요. 이후에 초기 철기로 발전해 나가면서 지금도 철기 사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고조선을 살펴봤고요. 고조선의 단군조선의 시기, 위만조선의 시기를 나누어서 살펴봤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을 살펴봤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그러다가 왕권이 굉장히 강해지는 고대 국가로 들어가게 됐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렇게 발전한 예에 해당이 되고 이 삼국에 들어가지 못한 가야 같은 경우에는 고대 국가가 아니라 연맹왕국에만 머물렀죠. 자, 삼국을 통일했던 나라가 신라였고 그래서 통일 신라와 북쪽에는 고구려 유민들이 건설한 발해가 성립되는 남북국 시대. 이어서
후삼국 시대를 통일한 왕건의 고려. 고려는 뭐를 중심으로 왔어요? 지배층. 호족지배기, 문벌귀족기, 무신집권기, 권문세족기, 신진사대부기. 다 기억나실 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조선을 살펴봤어요. 조선은 15, 16, 17, 18, 19세기 쪽에서 봤는데 체제를 정비한 이후에 사화가 발생했고 전쟁을 막 거친 다음에 붕당정치기, 탕평정치기, 세도정치기로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근현대사로 넘어왔는데 첫 번째는 개화기였어요. 우리가 흥선대원군부터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를 살펴봤고 하나의 도표화된 흐름으로 살펴봤고요. 지금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대? 1920년대까지 끝났어요. 30년대 이후를 보고 난 이후에 45년의 광복을 맞으면서 현대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오늘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살펴봤는데 1910년에는 무단통치기, 국내는 비밀결사, 국외선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고요. 3.1운동으로 기점으로 해서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었고 국내에서 운동이 다양화되고 국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무장독립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한 민족말살통치, 민족문화수운동, 무장독립투쟁까지, 광복 이전까지를 바로 다음 강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봤던 내용들 키워드 정리해볼게요. 한성정부, 서울에 있었고요. 3.1운동 이후에 형성됐던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한성정부 외에도 대한국민의회가 연해주에 있었고요.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통합이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여기서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른 키워드. 구미연부는 무슨 활동이에요? 외교활동. 그래서 이승만이 주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 살펴봤고요. 문화를 위한 활동으로 사료 편찬소가 있었어요. 한일 관계 사료집을 편찬하기도 하는, 또 다른 걸로는 신문도 냈는데 신문의 이름이 독립신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활동 뭐가 있을까요? 돈도 모금을 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기관들 연통제와 교통국, 중심이 되는 센터가 되는 장소도 있었죠. 백산상회나 이륜양행 같은 지역들을 통해서 기금을 모으고 전달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애국공채 혹은 독립공채를 발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침체되어 연통제와 교통국 발각이 되고 이승만의 위임 통치건으로 인해서 국민 대표회가 열립니다. 창조파, 개조파로 나뉘어졌다가 결렬되면서 임시정부 활동이 침체. 자, 국외 투쟁으로 가보면요.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자, 봉오동 전투에서 이기면서 일본의 반격, 훈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 훈춘 사건 이후에 다시 이 일본군을 상대했던 것이 바로 청산리 대첩이었죠. 이후에 일본의 문풀이, 바로 간도참변으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가 한데 모여가지고 대한독립군단, 군대를 통합을 했습니다. 서일 중심으로 대한독립군단이 만들어져서 자유시로 넘어가서 뭔가 전열을 재정비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유시로 넘어가서 참변을 겪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를 이끌어 나갈 그런 조직의 형태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가 결성이 됩니다.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스협정이 맺어지게 되고 미스협정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게 된 거예요? 3부 통합운동을 또 벌여서 이제 북만주와 남만주 지역에 국민부 혁신의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분들 선생님과 하는 모든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복습 꼼꼼하게 하시고 우리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키워드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6강에서는요. 마지막 일제강점기죠. 1930년대 식민통치와 국내외 독립운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